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전 성취 영상 발표 SWOT를 하게 된 2학년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이 SWOT를 들어가기 이전에 인생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사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버벅거리고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그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 인생에 대해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 그래프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WOT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요. SWOT란 무엇인가를 직접 찾아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어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SWOT를 이제 적어 놔서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통합을 해서 저의 인생과 이 SWOT를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차로 인생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생 그래프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인데요.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직접 이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서 자기에 대한 인생 설명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은 옆에 이제 이 인생 그래프는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서 23살까지 있던 이런 그래프를 예시로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데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래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니 자신의 삶을 시각화한 그래프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그래프를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면서 한 번쯤은 인생 그래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은 제 삶을 차근차근 다시금 돌아보는 데에 좀 좋은 그런 예,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라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비전과 인생을 설명하는 데에는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이 SWOT 발표를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발표를 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이 인생 그래프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고 긴장을 조금 낮춰서 이야기를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 목차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인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면서 한 번쯤 인생 그래프를 해보고 싶어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유튜브를 가져온 거는 이스타TV라고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유튜브인데 축구 해설위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봤는데 되게 어,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저도 그런 일들이 좀 꽤 있었고 뭔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봤던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노홍철 씨 이외에 박명수 씨인데 이걸 보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한도전이 워낙 재밌기도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방금 노홍철 씨랑 박명수 씨를 보면은 되게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되게 낙천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이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는 되게 기분이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분들도 되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딛고 일어나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며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인데요. 결국에 이 인생 그래프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의 23살까지 물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이 SWOT는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살까지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되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 삶이 어땠는지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거를 토대로, 어, 이제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거나 그런 낙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만들어주기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비전과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일곱 번째 목차와 여덟 번째 목차에서 제가 나의 비전과 인생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 이 두 개의 책이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 두 책은 모두 이제 글을 쓴 사람들의 인생이 이 책에 녹아져 들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는 책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왼쪽에 있는 실마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톨킨 작가가 쓴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가를 해서 이제 동료들이 죽어가는 죽음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이 실마릴리온에 같이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마흔에 읽는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쓴이 분이 직접 마흔까지 살아본 결과 니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저것에 녹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 그래프로 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비전과 인생을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과 인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참고 자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발표를 하자면, 어, 이 총 10개가 될 거예요, 점이. 이 변곡점이라는 곳이 10개가 될 건데, 이거는 제 삶과 비전을 토대로, 뭔가 저한테 무슨 사건이라 해야 되나? 어, 큰 영향을 준 지점들을 점으로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총 다양한 지점들이 있고요. 그 점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설명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저는 망우동 장수병원에서 쌍둥이로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제 형과 24분 차이로 제왕절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이고 제가 형입니다. 저보다 이제 일찍 태어난 쌍둥이가 형이고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두 명이 저희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초등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보자면 초등학교가 8살에서 13살까지일 텐데 이 10살쯤에 한번 변곡점을 맞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2010년에.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때는 생각을 해보자면 크게 뭔 일은 없었고 그때 생각하는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그 받아쓰기라든가 아니면은 수학에 대한 재능이 매우 없어서 그 그 세부 사항 특히 그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라고 적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인이 돼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크게 없었고요. 뭐 다른 일이. 그러다가 2012년 때 한번 큰 변곡점을 맞는데 이때 아버지가 쓰러지시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뇌경색에 걸리셔서 그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뇌출혈이 걸리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누워 계셨고, 이때 그래서 인생 그래프로 따지면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러지시고 2013년에 그 학교 끝나고 축구 클럽에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들어가게 된 계기는 그 축구 클럽에 저희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 쌍둥이 형이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잘 놀다 보니까 저 축구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머님은 좋다. 대신에 너희는 쌍둥이니까 같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해서 저도 같이 들어가서 이때부터 축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결국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정말 그냥 축구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뭐 공부라든가 그런 거는 신경을 많이 안 썼었고,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버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중간쯤에 그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셔서 그 정신은 차리시긴 했는데, 그 이때 기억이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면 저랑 형이랑 제 쌍둥이 형은 이제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이때에 비해서 다르게 커버리거나 그런 상태였고 대신에 저희 누나랑 엄마는 그때 외형이라든가 그런 게 똑같아서 둘만 기억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그런 시절을 보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인생 그래프를 풀어서는 10살 제가 3학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이렇게 변곡점을 찍었고요. 그다음 중학교로 가자면 중학교 1학년 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는 보통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를 해버리면서 친구들이 바뀌게 돼서요. 그 중학교를 갔을 때 거의 모르는 친구들이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은 이 도착 지점에 있는 부분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였고요. 이 출발 지점에 있는 부분이 제가 다니는 졸업을 해서 입학한 중학교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래서 네, 친구들 사귀고 공부를 하면서 되게 평탄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는 이때 학원에서는 공부도 크게 하진 않았고 학교에서도 그냥 잠만 자거나 놀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래도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놓은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학원에서 배우는 재밌는 과목들, 약간 과학이라든가 영어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서 한 막 80점, 70점 이 정도는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
이제 학기 때쯤에 축구부 감독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축구부를 해 보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때 계속 반대를 하고 근데 부모님께서 "안 좋아하신다. 이 가격도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감독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무료로 해줄 테니까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하셔서 결국엔 이제 중학교 2 학년 마지막 학기쯤에 축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 학년이 돼서 학교에 대해 이제 학교끼리 축구를 하는 그런 축구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공부를 직접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또 이때 생각을 해 보면은 진짜 정말 축구만 하고 학교 끝나고 축구 가고 학원 가고, 이게 진짜 정말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진짜 정해진 삶만 쭉 살아가는, 뭔가 변한 것도 없고 그런 삶이 없었어 가지고, 뭐 재밌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축구를 했으니까 친구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모든 축구 대회도 끝나고 3 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를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왜냐면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니까 솔직히. 이제 저희 큰형이 공부를 못하니까 "특성화고를 가는 건 어떻냐. 가서 차라리 기술을 먼저 배우고 그냥 취업을 빠르게 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차라리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교까지는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때 결국에는 특성화고는 가지 않고 일반고로 진학을 해서, 네, 그 남자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생 그래프를 보자면 13살 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 학년 때까지 재밌었는데, 사실 진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짜는데 쪼금 막막했던 것 같아요. 집안 상태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결국엔 아버지께서 일을 직접 못 하시는 편이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뭐 가족이 무너진 게 아닌 게, 저희 큰형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쓰러지시고 나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낮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축구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해서 좀 높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는. 그래서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 학년 때 이제 동네에서는 평이 되게 좋지 않은 학교였어요. 성국 남자고등학교라고, 모든 학교에서 지원이 떨어지게 되면은 뺑뺑이 돌아서 오게 되는 학교라고 유명한 학교였고요. 이때 들어가게 돼서 이제 건축학과라는 진학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계속 그 학원을 다니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었어요, 이때는. 그러다가 고등학교 2 학년 때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인생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낮아지는 이유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학교를 안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때 생각을 하면은 솔직하게 아버지가 적어도 제가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찍 돌아가셨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 주일 전인가에 제 쌍둥이 형은 아버지가 조금 힘들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거를 하루 전에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 일장을 치르고 하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리고 고등학교 3 학년이 돼서는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 통틀어서 되게 상승곡선으로 성적을 올렸었어요. 그래도 3 등급 때까지는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3 학년 때. 1, 2 학년 때는 막 4-5 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다자녀 전형이 있었었고 그 최저를 안 맞춰도 되는 전형 쪽으로 가서 그 수능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이렇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무도 아예 모르는 건데 지금 이걸로 처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대학교에 적응을 못했어가지고 되게 자신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이게 지금을 생각해보자면 어 결국 학교라는 거를 넘어서 더 큰 대학교라는 곳에 오게 된 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자신감이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자신감이 하락을 해서 그때 48kg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되게 많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보자면 이 고등학교 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다가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올랐던 이유가 제가 수능을 안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그 학원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전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맨날 9시에 오고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만의 삶이라 해야 되나? 그런 남은 시간이 생기게 되니까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올라갔었다가 그러다가 20살 때 학교에 적응을 하지를 못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이렇게 통틀어서 좀 많이 낮아요. 20대 때가, 대학교 1학년 때가. 그래서 이거를 모두 끝내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군대는 제 쌍둥이 형과 같이 동반입대를 했고요. 동반입대를 한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분이 저희 큰 형인데, 쌍둥이면 동반입대를 하면은 아마 나와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때 같이 가게 됐고요. 보이시면은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누나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끼리 모두 가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55사단 신병교육대로 갔고요. 이때 군대를 간 이유가 보통 1학년 때 다들 간다 해서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모두 이때 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 여행을 가든가 하자 저녁을 하고 같이 나와서 그래서 이때 동반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 그래프에 대해서 통틀어서 모두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고요. 그 다음 이 20살 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21살 때는 군대에 있을 텐데 이때는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았고 군대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만 해서 솔직히 큰 생각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게 그런 정신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가지고 되게 시간이 잘 흘렀기도 하고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제가 알바를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군대 적금을 통해서 큰 돈을 만지게 되면서 되게 여유가 생기게 됐어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23살 때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편안하게 조금 여유 있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21살 때부터 지금까지는 조금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청 행복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 그래프는 모두 끝내게 되었고요. 다음 SWO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WOT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봤는데요. SWOT란 이제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오퍼튜니티, 기회와 스트리트, 위협으로 이제 비즈니스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 분석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신의 회사를 경쟁적 위치를 평가를 하고 전략적 계획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통틀어서 생각을 한 게 마지막으로 결국 자신에 대한 자기 객관화 이제 제
강점과 기회를 찾아내는 거니까 자기 객관화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약점, 강점들을 알아내서 이제 그런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분석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SWOT는. 그래서 다음으로 저의 SWOT를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총 4개에서 6개씩 다 선택을 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점입니다. 강점은 항상 꾸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단 제가 군대에 있거나 아니면은 알바를 할 때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게 뭔가 주어진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그리고 되게 성실하다는 말을 꽤 들었어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거나 아니면은 지켜야 할 게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계속 하는 건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진화된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강점이지 않나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해진 규칙은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군대에서나 어디에서나 뭔가 정해진 규칙이 있거나 그런 점들이 있으면은 저는 적어도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는 경우에서 어떤 거는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어떤 거는 뭐 몇 시 전까지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어 8시까지 출근이면은 만약에 그러면 한 15분 정도는 일찍 와야 된다. 이런 게 모두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다면은 그 규칙은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점은 어느 정도 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데 이것도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일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직이 피해를 입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어,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 조직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은 게 결국 조직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아니면은 항상 꾸준히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책임감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들은 모두 이 세 번째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랑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약속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두 번째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 규칙이나 아니면 약속, 시간에 대한 약속이라던가 아니면 규칙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은 그거는 웬만하면 깨뜨리지 않고 이제 지키려고 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게 되게 강점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과 제가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이분이랑 이제 우연찮게 일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만나게 되었을 때 감정은 최대한 빼고 일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감정을 빼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 감정을 최대한 배제합니다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되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은 그 점들을 빼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과 감정은 따로따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되게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6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약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처음 보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친분감이 있지 않는 이상 되게 눈치를 많이 봐서 이게 친해지는 데에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게 약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 눈치를 많이 봅니다와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제 눈치를 너무 많이 받아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이렇게 행동을 하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놓치게 되고 이것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되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었어 가지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조금 약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집이 강합니다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신념이라든가 선택한 약속 그런 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첫 번째 강점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조직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점들에서 어 뭔가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다. 아니면은 꼭 제가 피해를 조금 봐야지 이 그룹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고집을 조금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은 뭐 그게 답답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약간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밀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약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관심이 없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신경을 제가 관심이 없는 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고 이제 제가 정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들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되게 안 좋, 뭐 좋으면은 좋은 거긴 한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새로운 것들을 뭔가 접하고 신경을 써야지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큰 약점은 아니더라도 그런 점들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약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게으릅니다.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어 이제 조직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그런 점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하는 편이긴 한데 저에 대해서 많이 게으른 것 같아요. 결국엔 저의 스펙을 쌓는다거나 아니면은 저를 가꾼다거나 뭔가 이런 점들이 있어서 '아 이런 거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면이 어느 정도 많지 않나 싶어서 계속 게을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약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인데 이거는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점과 같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울리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점이 약간 어느 정도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를 들어오게 된 것도 어느 정도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치기공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이 치기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점을 얻는 것 그리고 치기공학과라는 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조차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제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내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들이 믿고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는데 세상엔 보다 보면은 가족들이 믿고 지원을 못 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가족들조차 없는 그런 점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어느 정도 믿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막내이기도 해서 많이 도와주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많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에 사는 것과, 그리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월세도 뭐 가족들이 내주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되게 큰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교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금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 위에 형과 누나 그리고 쌍둥이 형이 있어서 넷째인데, 넷째의 경우에는 다자녀 장학금으로 모든 등록금이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가 450에서 49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를 상여까지 꽉 채웠을 때 한 대충 3,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금액이 빚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월급을 벌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담이 없어도 되는 게 좀 많이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 이제 대학교에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새로운 이제 교육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기초교양이라든가 핵심 교양이라서 되게 많고 다양한 교육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이런 교육들이 제 과가 아니라 다양한 과를 접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교육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형과 누나와 같은 사회생활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얘기를 해보는데, 외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면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점들을 뭔가 배울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형과 누나가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살 차이가 나고, 누나는 이제 거의 10살 정도, 8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궁금한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점들, 이런 조언 같은 거를 형과 누나한테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좋은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군대를 다녀오면서 군적금 1,000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을 얻게 된 거는 그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건데요. 이제 저 이전에 군대 월급을 적게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0만 원이라는 돈도 못 모으고 아예 돈을 못 모으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 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나와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약점과 위협에 대해서 되게 헷갈렸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약점의 경우에는 저에 대한 아쉬운 점이라든가 약점을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썼더라고요, 약점들은. 그래서 그렇게 썼고, 위협의 경우에는 제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사회에 나가서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저한테 미치게 될 영향들, 그런 위협들을 적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협은 그런 사회에서의 저의 위협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 시대의 사용 방법의 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트렌드가 바뀌고 사회적으로 AI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경쟁력에서 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AI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코딩이라든가 아니면은 CAD, 이런 온쉐이프,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설계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졸업한 뒤에 스펙 부족. 이제 학교를 결국에 졸업을 한 뒤에는 제가 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한데, 이 스펙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예 없기도 하고, 어, 아니면은 이 여섯 번째 위협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뭔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많이 없어 가지고 아예 없어 가지고 그런 점들이 아마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생활의 접근. 아까 약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낯가림과 아니면은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이 처음 보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붐비는 것을 싫어해서 회식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낯도 많이 가려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람들과 친해지는 그런 힘든 점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이제 사회가 점점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뒤로 처지는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본의 AI 시대와 관련이 돼 있는 거기도 한데 결국 지금은 AI 시대지만 저는 제 생각으론 지금 10년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AI보다 더 큰 사회적으로 더 좋은 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인데 저는 그거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라서 그거를 따라가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치기공사들의 증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점점 이제 연도가 지나갈수록 치기공사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이 총이치라든가 국소이치, 임플란트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치기공사들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치기공사들이 증가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마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해외, 즉 언어의 부재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 아니면은 뭐 스페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화를 잘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에 되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점들이 아쉽다 아니면은 해외에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 언어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한테 되게 위협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6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WOT 네 가지 전략인데요. 이 네 가지의 전략들을 모두 합쳐서 새로운 전략들, 뭔가 보완하고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만든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SO 전략으로 강점으로 기회를 잡는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밑에 써놨는데요. 일단 SO 전략을 따지면은 꾸준한 노력과 약속, 규칙을 깨뜨리지 않는 치기공사로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단 이 강점, 꾸준한 노력이랑 약속, 규칙을 깨뜨리지 않는 거는 이 사회생활이나 아니면은 그룹 조직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뭔가 신뢰를 쌓는 데 되게 좋은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기공사로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ST 전략입니다. ST 전략은 강점을 살려서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인데요. 제 걸로 예를 들면은 노력과 조직으로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스펙 부족과 사회생활의 부족한 점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 노력과 조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어, 이런 점들이 제가 스펙 부족한 것과 사회생활이 부족한 부족을 이제 깨뜨리고 어느 정도 사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식들이, 강점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게 되었고요. 다음 WO 전략입니다.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는 전략인데요. 이제 제가 눈치를 보는 것과 생각이 많은 것들을 보완을 해서 시기공사로서의 기회와 대학교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습니다. 일단 치기공사로서 눈치를 많이 보는 것과 생각이 많은 것이 이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거는 결국 치기공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의 다양한 교육도 이제 제가 눈치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T 전략입니다.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인데요. 일단 제가 게으른 것과 고집이 강한 것들을 극복을 하고 급변하는 사회와 회화, 이제 언어의 부재를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게으른 것과 고집이 강한 것을 극복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급변하는 사회와 회화에 대한 위협들을 회피를 하는 전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이 네 가지 전략을 앞에 있는 S와 뒤에 있는 W로 정해서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저의 비전을 얘기를 하자면, 어, 강점과 기회를 잡고 위협과 약점을 보완하는 치기공사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사용 방법과 게으름을 보완하고 노력과 다양한 학교의 교육 방식을 통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치기공사라고 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뭐 규칙을 깨지 않고 노력을 하면서 회화를 배워나가고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치기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많긴 하지만 일단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얻으면서 약점과 위협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저의 비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SWOT의 본질적인 그런 목적인 것 같고요. 네, 그 화면이 잠깐 꺼져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WOT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 모든 점들을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제 약점을 보완을 하면서 약점과 이제 위협들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더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목차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 인생 그래프를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지금까지 오는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되게 재미있기도 했고, 그리고 좀 힘들었던 기억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에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점, 나중에 미래에 봤을 때 이 힘든 것도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완곡점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생에 대해서 변곡점들을 준 10가지의 그런 점들을 보면서 행복했던 기억들과 힘들었던 기억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그런 중요한 점들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과 삶에 관련돼서는 이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이 어느 정도 많이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마지막에 죽음이다라는 큰 틀을 결과론적으로 만들게 된 게 이 아버지의 죽음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온 세 번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생은 나다운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은 결국 모두 죽게 되는데,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다를 수가 있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생은 나다운 것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건데, 그 아름다운이라는 뜻에서 아름이 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인생을 되게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은 나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수상받을 때 얘기를 했던 것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아서 여기에 담게 되었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이 결국에는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감독의 거장인 스콜세지 감독이 비열한 거리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 영화 비평가들이 비열한 거리에 숨겨진 내용들과 스콜세지 감독의 그런 인생의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야기한 게 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좀 인생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결국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특이해 보이고 달라 보이고 정답에 멀어진 것 같아 보여도 가장 창의적인 것이지 않나.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그냥 나다운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SWOT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